존립만 겨우 하고 있는 야당, 민한당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입지였고 야당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도 언제나 다른 집단은 생기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집단이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이제 결국 그 핵심일 텐데 되게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선명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헌정 체제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게 수립됐고 잘못 운영되고 있고 네.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바로잡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탄압 대상이 되고 자격 박탈되고 지금 이제 감옥 내란 음모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다 뭐 감옥 보내고 심지어 이제 김대중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갔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야당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일반 대중들이 이제 여당을 찍지 못해서 찍을 수는 있지만 그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매우 형식적인 역할들 외에 어떤 뭐랄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 또는 여당이나 뭐 당시 이제 이 지배 세력 전두환 대통령에게 뭔가 근본적으로 당신에게 이제 정통성이 없다거나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대중과 지도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얘기할 때 민주주의는 결국은 이제 민에 근거하고 민이 주인이 되는 이제 정치 제도이지만 그 민이 지도자 없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때로는 이제 지도자를 불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이제 뭐랄까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대중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어떤 불만도 더 잘 표출이 되기도 하고 또 희망이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없을 때는 절망감만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정권에서 김대중 선생을 어떻게든 이제 그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도 그리고 외국으로 차라리 망명이라도 가라라고 한 이유 이유그리고 못 들어오게 어떻게든 뭐 사돈을 회유해서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온갖 겁박을 해서라도 안 들어오고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하는 이 이유는 대중과 지도자가 만나면 원치 않는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대중이 쓸데없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독재자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대중을 다스리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제가 바뀔 거라는 희망을 가져버리면 이게 이제 통치가 곤란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과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노력을 매우 집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김대중 외에 다른 지도자들이 그런 식의 화학작용을 일으킬 만한 역량이나 매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나은 사람이 김영삼이었기 때문에 망명 중에 이제 김대중 선생은 김영삼을 중심으로 뭉쳐라. 어떻게든 이제 선명 야당의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쪽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었지만 김영삼으로도 이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단식 투쟁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 대중들의 이른바 여망을 완전히 이제 다 충분히 끌어내고 품어 안을 만한 그 자질은 아쉽게도 없었거나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귀국길에 어떻게든 대중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대중들 눈에 띄지 못하게. 공항에 또 30만 명이나 왔었다면서요. 아니 당연히 그랬는데도, 이제 지금 몇 년 만에 고국당을 밟는데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얼굴 보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김포공항에 운집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철통같이 이렇게 막 봉쇄하고 심지어 같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다 떼서 못 만나게 하고 이제 정말 비밀 작전 하듯이 버스에 태워가지고 집안에다 딱 집어넣어버리고 나오지 마. 그리고 집도 바깥에서 접근 못하게 이제 철통같이 이제 방어하고. 전 요 장면을 이제 글로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코로나 시기가 떠올라요.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락다운 이른바 봉쇄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어떤 위험한 병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네. 외계인이 뭐 불시착해서 지구에 떨어졌다. 아. 그러면 이제 막 철통같이 이렇게 막잖아요. 무슨 방사능 오염물질이라도 네. 새어 나올까봐 자기들 다 방호복 입고 여러 가지 이제 몇 겹으로 이제 안전한 방 안에다 이제 넣어놓고 뭐 이러는 것처럼 네. 그 정도로 이제 의학적 용어를 빌리면 네. 감염성이 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감염성이 낮았다면, 네. 즉 위험하지 않았다면 네.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참, 참 인상적이네요. 감염성이 가장 네. 짙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물.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는 생각이 네.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옮으면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는 적어도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차단하기 위해서 네. 기를 쓰고 노력을 한 게 보여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김대중을 키워준 것도 사실이고 네. 김대중의 이 감염력이 엄청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막으면 막을수록 더 그 위험성은 살아나고. 커지고 예. 뭐 아무튼 그런 관계가 이 순간 관찰이 됩니다. 네, 대중과 지도자의 관계.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도 대중이실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 본인들도 그 위협을 계속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걸 좀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1963년에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 의정 활동을 하거든요. 1961년에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바로 원료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은 1963년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미 그때 63년도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서울에서 연설회를, 야외 연설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때마다 사람들로 해서 이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면서 환호 차기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목포에 와도 마찬가지고. 김대중이 가는 곳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돼요. 연설을 재밌게 하시고 또 그렇죠. 내용의 핵심이 중요하고 그것에 가장 큰 김대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1969년 삼성개헌 반대 초창공원 연설입니다. 네. 네. 그동안 뭐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의 활약을 얘기했고 그 독재 정권이 더 이렇게 키웠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걸 대중들에게 좀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저 천만에. 보는데요. 예. 김대중 대통령을 박정희 정권에서 그냥 놔뒀다면요. 예.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더 어마어마한 그분의 갖고 계신 역량이 극대화됐을 겁니다.